지지고 볶는 여행 인도 시리즈에 대한 분석을 이번에는 애니어그램과 애착 유형도 같이 연결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숙님이 굉장히 애착 유형을 설명하기 좋은 인간 군상이더라고. 첫째 날 식당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숙이 와 되게 음식이 부조하다. 나오는 음식들이 뭐 미국식이고 뭔가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영수가 너랑 나랑도 부조화야 얘기했거든요. 근데 바로 정숙이 이제 화나서 눈을 감은 거예요. 장난이지만 약간 거부당한 듯한 느낌이 민감한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정숙이 처음부터 영수랑 관계의 발전을 기대하고 온 것 같은데 그렇죠. 영수가 약간 선을 그을 때마다 자기 감정을 마주 못 보는 느낌? 영수가 그때 무슨 말 하냐면 이거 가지고 화를 낸다고? 이러면 영숙은 심기가 불편해. 이러면서 되게 기분이 이미 상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첫째 날 숙소에서 일정 보면서 이걸 일정이라고 짠 거야? 이게 일정이야? 휴식이 너무 많아. 영수가 비판을 하니까 이미 여기서 기분이 상해서 제가 말했잖아요. 악기가 들렸다고. 점점 영수가 악기를 부르는 의식을 하는 거야. 그 하나하나가 이제 악기를 불러가지고 솔직히 장난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들인데 다 그냥 불편하게 자기 혼자 피해망상으로 그걸 해버리니까. 맞아. 이 억지로 이해하려고 해보면 아마 감정적 이해를 바랬을 거예요. 맞죠. 근데 이제 너무 자기가 좋아하고 기대를 했으니까 똑바로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너랑 나랑 안 맞아. 헤어져야 돼. 뭐 이딴 식으로 무슨 정확히 정반대의 언어를 구사하면서 이걸 알아주기 바라면은 어떤 현자가 이걸 알아주겠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정확히 반대요. 제발 연결고리 끊기 싫다고 말해. 오빠 혼자 밥 먹고 와. 제발 나랑 같이 가겠다고 말해. 근데 웃긴 건 같이 가자고 해도 안 가. 그러니까 몇 번이나 꼬드겼잖아요. 같이 가자고. 꼬드겼을 때 이렇게 설득하고 막 어른스럽게 했는데 그치 안 간대. 어쩌라는 거야. 진짜 회동하는 거야. 확실해? 확실히 한 6번 물어본 것 같아. 패널들 말대로 정숙이는 우쭈쭈 해주는 턱식이랑 더 잘 맞았을 것 같아. 맞아요.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도 말 그대로 여자친구도 아닌데 여동생이야 뭐야. 그걸 왜 다 받아주고 있냐고. 근데 뭐 굳이 해보자면 정숙이가 듣고 싶었던 게 많이 힘들었지? 정말 고마워. 이런 말이겠죠? 관심 달라, 안아달라. 힘든 거 안아달라 떼쓰는데 엄마가 안 안아줬을 때 막 으아 하면서 우는 아기 보는 것 같은 느낌? 참 대단한 게 나 실어증 올 것 같아 오빠 이럴 때 영수가 너 실어증이 뭔지는 알아? 솔직히 와본 적은 있어? 이러면서 그 눈물을 아무리 흘려도 이성적으로 조곤조곤 자기의 할 말을 의견을 전달해요. 좀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마 영수도 정숙이 뭘 원하는지는 안 것 같아. 안 것 같은데 해주기 싫지. 나도 어떤 남자가 그거 해주고 싶어. 그거 하는 순간 내가 앞으로 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적당한 선이 있고 애처럼 굴면은 귀여워요. 그거는. 왜냐면은 근데 막 밑도 끝도 없이 이거 져주는 순간 앞으로 이 여자의 모든 유아탱이 행동을 내가 다 져줘야 된다는 소리인데 어떤 남자가 그거를 이해하고 넘어가냐고. 그것은 맞습니다. 솔직히 정숙한테 많이 힘들었겠다. 진짜 고마워. 이거 했잖아요. 너 때문에 힘들어. 너 때문에. 네가 존재하는 건 그거 하나만으로도 난 지금 아주 죽을 지경이야. 뭐 고맙다고? 내가 죽을 지경이면 고마워? 넌 내가 힘들어야 고맙냐? 이러면서 와 벌써 그냥 레퍼토리가 다 그려져요. 그냥 안 통해. 감정 한번 상하게 한 순간 그냥 모든 말이 다 그냥 거부해야 될 말로 그냥 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 지금 방금 그 인도 귀신, 정숙 귀신이 잠깐 왔다가 도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정숙이 왜 그럴까? 오늘 한번 분석해보기로 한 거잖아요. 몇 번 유형인 것 같아요, 애니어로는? 저는 8번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치. 8번 유형. 애니어그램에서 가장 거친 사람들. 드러나 보이는 유형이 8번이기도 해. 되게 자기 주장이 강하고 직설적이잖아. 뻔짜야. 난 나를 알아. 이런 식으로 좀 확언하는 단어 같은 걸 많이 써요. 이렇게 툭툭 내뱉는 거? 승패로 판단하고. 약간. 맞아. 그래서 내가 옳다는 걸 막 입증하려고 싸우고요. 자신감 있게 보이기도 하고 남들이 봤을 때는 너무 직선적으로 행동한다? 라고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직설적이고 솔직한 면 때문에 사람들이 당황해. 이게 8번의 특성이기도 하거든요. 마치 상대가 어디까지 날 참아줄 수 있는데 이걸 시험하는 것처럼 한계를 찾는 측면이 있어요. 8번한테는. 근데 8번의 특징. 감정적으로 상처받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친 그 면 아래는 연약함, 부드러움이 숨어있죠. 그래서 보면은 아, 정숙 씨가 되게 연약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패널들이 말을 하거든요. 자꾸 울고 이러니까. 근데 8번이 유독 발작하는 게 뭐냐면 정숙님도 그런데 통제당하는데 유독 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거 아닌데도 내가 막 통제당했다고 느껴. 그냥 물어보기만 했는데 왜 날 자꾸 고압적으로 울어 나한테? 이 지랄을 떨어요 그냥.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정숙이 영수와의 갈등에서 보면은 억압당했다, 강제당했다, 강요당했다 이런 말을 계속 사용해요. 오빠는 나를 혼내. 아니 혼낸 거 아니야. 아니 난 지금 혼나는 수렵 생각 교육관 느낌이야.
나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은 없어.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합당한 모든 지적을 질책과 비난으로 받아들여. 8번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정수님처럼 조금 불건강한 상태에 있다면은 내가 통제당하는 거에 대한 너무 큰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모든 지적을 다 비난이라고 인식하는 거지. 이게 8번한테 좀 자주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문제예요. 약간 0아니면 100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그냥 85? 약간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은 넌 마치 빵점이야. 약간 이렇게 인식을 해서 약간 분노하고 저항하는 느낌? 그걸 흑백 논리라고 하죠. 오. 실제로 흑백 논리에 대한 얘기도 8번 애니어그램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8번은 명령이나 지시를 받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이거는 모든 8번 유형들이 어느 정도 극복해야 되는 문제인데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리드하고 싶고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걸 계속 느끼려고 해. 특히 정수님 같이 뭔가 건강하지 않은 8번일수록 내가 지금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걸 계속 증명하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도 자꾸 영수가 맞춰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때는 영수 중심으로 여행이 흘러가고 있대요.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렇다는 거지. 사실 영수는 인도 여행이 목적이야. 근데 정숙님은 내가 봤을 때 영수를 다시 만나려고 왔어. 이게 안 맞으니까 내 감정적으로 내가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어떤 평행선을 맞추기 위해서,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너가 나한테 감정적으로 더 기여. 내가 널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 너도 똑같이 힘들어봐. 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8번들이 스스로 연약한 면이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다른 사람들을 거부함으로써 자기를 방어하려고 해요. 밥 먹으러 나가자 영수가 계속 이렇게 하는데도 과하게 거부해. 강요야 오빠. 아니 그게 아니라 밥은 먹어야 될 거냐. 강요하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 안 받으려고 방어하면 할수록 감정이 다치니까 더 예민하게 굳어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애고를 쌓거든요. 그럴수록 자기 자존심이 무시당할까봐 엄청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게 딱 보여요. 조금 이해를 해보자면 8번들은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되어야 했던 경우가 많잖아요. 아버지가 안 계시다거나 뭔가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가족을 보호하거나 책임을 져야 된다거나 내가 이제 폭력적인 환경에서 자랐을 수도 있고 어떤 이유에서든 나의 감정을 보호해야 된다고 느끼면서 자라다 보면 이 자존감을 지키는 일, 나를 지키는 일, 내가 통제받는 거에 극도로 예민해지는 8번처럼 되는 거야. 물론 모든 8번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건강하고 훌륭한 리더 같은 8번도 있지만 굉장히 불건강한 상태에 미숙한 전형으로 보이는 정수님은 특히 그 어둠을 잘 드러내 보인다. 그래서 첫째 날에 싸운 다음에 영수가 먼저 나 너랑 같이 먹으려고 카레도 챙겨오고 뭐 나 알로에도 같이 바르려고 챙겨왔어 이러면서 화해 신청을 하거든요. 그때도 오빠는 누구랑 왔어도 분위기 잡고 싶었나 봐. 내가 아니어도 갖고 왔지. 이 말은 뭐냐면 아니라고 말해. 오빠 아니라고 말해. 나라서 가지고 왔다 말해. 오빠 대단하다. 그렇게 나랑 싸우고도 나랑 분위기 잡고 싶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와 진짜 장면인데요 그냥. 와 스트레스 받아 진짜. 그래서 이제 영수가 좀 서운해하니까 내가 원래 리액션이 서툴러? 잘 못해? 이렇게 말해.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되는데 고맙다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영수가 자기 생각해서 음식이랑 막 사들고 왔을 때도 빚진 기분이다. 나 베품을 당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응? 그래서 영수가 그거를 고마운 거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니까 아니 고마운 거랑 베품을 당한 거랑은 다르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8번 유형이 아니, 다 그런 건 아니고 거듭 말씀하지만 이렇게 불건강한 8번 유형은 부드러워지는 거는 안전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 내가 뭔가 부드럽게 고마워 이런 할 수 있잖아. 이런 태도가 스스로 약해진다고 생각하고 약해지면 안 돼. 왜냐면 약해지면 거부당할 거야. 버림받을 거야. 고통받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극도로 그 방어를 늦추지 않는 거지. 그래서 불안할수록 더 공격적이게 되고 더 자기 주장을 내세우게 되고 이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정숙의 싸움이 어떤 일관된 논리 같은 건 없고 그냥 영수를 끌어내리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쁘고 좀 힘들어하면 막 아하 이러면서 좋아하잖아요. 그런 싸움이에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싸움. 기분을 나쁘게 해서 내 밑으로 상대방을 숙이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애니어그램 발달 단계가 가장 건강한 1수준부터 가장 불건강한 9수준까지 있는데 정숙님은 여기서 한 수준 6 정도로 보여요. 그러니까 수준 9가 한 살인 정도고요. 되게 좋게 쳐준 것 같은데? 아니 7, 8쯤 되면 대체 뭐 어떤 정도인 거야? 9가 살인인 건 알겠어. 수준 6이라고 보는 게 진짜 관대하다 애니어그램. 수준 6이 어떤 느낌이냐면 8번 중에서 수준 6인 사람들은 적대적이고 사람들을 위협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수준의 8번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결과 내가 환경에 대한 어떤 통제권을 잃을까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위협과 압박을 가해. 내가 원하는 걸 사람들이 하게끔. 그래서 화를 잘 내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를 요구한다? 그럼 반항적이 됩니다. 완전 정숙 같죠? 그래서 맞서는 형태를 보이는 거야 계속해서.
위협을 해서라도 내 의도를 관철시키고 싶기 때문에 한때 친했던 사람과도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걸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 같은 경우에 양보를 안 하면 더 나쁜 일이 벌어진다고 상대를 위협하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 연결고리를 끊자. 나 이제부터 아무 데도 안 가. 이 말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위협인 거야. 더 나쁜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네가 싫어할 만한 행동을 할게. 그러니까 내 감정 빨리 너가 다스려줘봐. 쳐줘봐. 정상화시켜. 맞다, 정상화시켜봐. 안 그러면 나 아무 데도 안 갈 거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이게 정숙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연결고리를 끊자면서 계속 앉아있어. 영수가 싫다면서 계속 영수가 없으면 불안해해. 또 논쟁하는 걸 좀 좋아해요, 8번이. 이 건강하지 않은 8번이라면 논쟁할 때 끝까지 자기 주장을 펼치고 이 싸움이나 말다툼으로 자꾸 애정 표현을 대체하려고 해요. 이 굉장히 분열한 스트레스 방향으로 이동한 8번은 이 정수님처럼 5번의 유형의 양상을 띱니다. 그러니까 5번처럼 예민해져요. 5번들이 예민하거든요. 감각적인 거나 감정적인 거에. 그리고 5번들의 특징이 또 뭐냐. 자기 욕구를 최소화하고 스스로를 잘 돌보지 않는 측면. 이런 나쁜 측면이 나타나는데 정수님이 이제 대판 싸우고 먼저 영수님이 혼자 밥 먹으러 나가자마자 하루 종일 그 인도에서 흙먼지 뒤집어 쓰고 돌아다녔는데도 땀이 얼마나 흘렸겠어요. 뭐 체감온도 40도라며. 씻지 않고 옷도 안 갈아입고 식사도 안 챙기고 그냥 침대로 들어가요. 그 옷 그대로. 그러니까 약간 가벼운 우울증 상태처럼 보여요. 지금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지. 머리 감는 게 안 중요한 거지. 날 안 돌보게 되는 이런 5번의 특성이 나타난다. 그리고 거부당했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 특히나 이 5번 유형의 어두운 면이 나타나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극도로 냉소적이고 경멸적인 태도를 띄어요. 난 5번으로 분열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5번의 방식을 사용하는지 궁금했거든, 개인적으로. 이런 거였군요. 실제로 많이 5번 쪽으로 가면은 자기가 힘을 비축하기 위해 5번처럼 연구하고 직접적으로 지식을 모아요. 자기가 반격하기 위한 그걸 모으려고 해요. 수집. 정숙님이 애착이론을 설명하기에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애착 유형이 뭐냐? 아기의 발달 단계가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 유난히 엄마한테 막 집착해요. 엄마를 잃을까봐 막 두려워하고 이런 시기가 있거든요. 이 시기에 아기가 불안감을 잘 돌봐주면 괜찮지만 불안감이 잘 안 돌봐주면 분리불안이라는 게 일어나게 돼요. 애착이론이라는 게 존 볼비라는 심리학자가 창시했고 메리 에인스워스라는 사람이 관찰한 실험을 근거로 이제 발달을 했는데 낯선 상황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아기와 어머니를 낯선 환경에 놓고 어머니를 잠깐 분리시켜. 잠시 떠났다 돌아오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유형이 갈린다는 거야. 어머니가 떠날 때 당연히 울죠. 애기니까. 당연히 우는데 돌아오면 빠르게 진정되고 다시 놀이를 몰두할 수 있는 안정형이 있고 어머니가 떠나도 돌아와도 무관심한 회피형이 있어요. 근데 정숙님이 보이는 패턴 불안 양가형 혹은 저항 양가형이라고도 부르는데 낯선 상황에서 엄마가 방을 나가자마자 극도로 예민해져요. 그리고 격렬하게 울어. 마치 정숙님이죠. 지금 인도에서의 애착 대상이잖아요. 영수님이 나가자마자 극도로 불안해지고 급 다운되고 엄청 우울에 빠져가지고 자기도 안 돌보고 옷도 안 갈아입을 정도예요. 머리도 안 감을 정도예요. 이 불안 양가형은 낯선 상황에서 엄마가 나갔다가 돌아오면은 극도로 불안해하면서 막 격렬하게 울다가 돌아와도 쉽게 진정이 안 돼.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엄마한테 화내. 막 양가적인 반응을 보여요. 막 안으려고 하다 또 밀어내고 막 이래요. 그래서 불안 양가형이거든요. 이 가벼운 수준에선 어떻게 나타나냐면 오랫동안 기다려던 손주 막 아들내미가 찾아왔어. 근데 기쁜 동시에 왜 이제 왔어? 이렇게 역정내는 할아버지? 이거 상상하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정숙은 영수가 위험한 데 있으면 내가 손 잡아줄게. 팔짱 끼거나 붙어있어. 배시시 웃으면서 우리는 잘 맞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 이러면서 헤헤헤 웃거든요. 근데 또 영수가 막 식당 가서 손톱 예쁘게 했네 이러면 갑자기 한마디에 막 텐션 업돼가지고 발톱까지 막 자랑하고 이래요. 근데 그러다가도 막 좋아하다가도 근데 오빠 이거 장난이야? 상대한테 오해를 할 수 있으면은 상처 줄 수 있으니까 난 사람 헷갈리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꾸 투덜투덜 불평을 말하면서 상대의 애정을 확인하려고 해. 왜 그러냐면 두려운 거지. 이 사람이 나의 애착 대상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닐까 봐 두려워서 자꾸 그걸 밀어내려고 하는 양상을 보이는 게 굉장히 불안 양가형 같이 보인다. 이거 보니까 그 하트 페어링에서 지민 씨한테 이제 서운하다면서 우는 주한을 씨는 양반이었어요. 그 불안 양가형 특징이 또 뭐 있냐? 양육자에 대해 지나치게 의존적이면서 동시에 분노를 표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주변에 양육자, 그러니까 애착 대상이죠. 이 사람을 두기 위해 감정적이게 돼요. 그리고 예측하기 어렵고 일관되지 못한 방향으로 통제하려는 양상을 보여요. 아까 8번 또 통제한다 그랬잖아요.
이 엄마에 대한 강한 애착 욕구가 있어. 근데 동시에 버림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 이러다 보니까 늘 분노를 동시에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좋은데 너무 미워. 날 사랑해. 하지만 날 미워해. 이런 거죠. 그래서 관계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파트너가 사소한 행동을 하는 것도 되게 과민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마치 약간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받은 후 또 그 사람이 보고 싶어 하고 또 근데 동시에 미워하는 그런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연결고리를 끊자면서 안 가고 계속 앉아서 싸우려고 하잖아요. 싸움이라는 행위로 연결됨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다음날 안 가겠다고 버티다가 영수가 혼자 떠나니까 텐션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밥도 혼자 제대로 못 먹어요. 그거 좋은 호텔에 가가지고도 사지 말 가겠다고 하지를 않나.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죠. 연애할 때 불안 양가형 특징이 뭐냐면 남자친구가 반응이 없으면 오히려 극도로 불안해요. 영수가 화낼 때는 오히려 격하게 화내다가 반응이 없이 이러고 있으면 눈치 보면서 갑자기 근데 나 사실 우리 엄마도 나한테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상처받았어 하면서 갑자기 엄마 얘기를 꺼내잖아요. 막 전남친 얘기를 갑자기 맥락 없이 꺼내질 않나. 약간 이런 식으로 불안해해서 오히려 눈치 본다고 하지만 사과도 잘 못해. 사과를 하거나 고맙다고 하면 되는데, 그리고 오히려 만났을 때는 화를 내면서 막 싸우면서 반응해. 이게 어린 시절에 엄마한테 막 안기려다가 막 밀어내고 안기려다가 막 울고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했던 반응을 그대로 재현해서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시도다. 이게 불안 양가형들이 대체로 일관성 없는 양육을 경험한 경우가 많아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때는 칭찬하고 어떤 때는 뭔가 무심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렇게 되면은 아이가 엄마의 반응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불안 양가형 애착 패턴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관계가 도박이나 게임 룰렛 같은 거예요. 예측이 안 되는.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예민하게 생각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크게 상처받고 크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죠. 정수님처럼. 그 둘째 날에 영수님이 너 이제까지 만났던 다른 남자들과 나를 똑같이 대하지 마. 선 긋는 말이잖아요. 이런 말을 하자마자 정숙이 격정을 내면서 언성이 막 높아져요. 말 같지도 않은 말 하고 있어 이러면서.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지금 애착심리형이랑 같이 엮어서 설명했잖아요. 그럼 8번이면서 불안형인 사람도 있고 8번이면서 회피형인 사람도 있고 8번이면서 혼란형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 연구하는 사람은 없는데 내가 연구하면 그거 이론 하나 세울 수 있겠다. 내가 책 낼 수 있겠다. 5번은 대체로 회피형이고 5번이면서 불안 양가형이기 쉽지 않을 거야. 그니까 그래서 그리고 8번이면 불안 양가형일 경우가 많고요. 그니까 방금 들으면서 쭉 느낀 게 8번의 분열 방향과 참 똑같다 생각이 들다가 그런 경향성은 확실히 느껴지긴 하겠구나. 이거를 8번이라고 보진 않고 허니비언 그룹이라고 사회적으로 사람들한테 어떻게 행동하느냐, 스트레스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가지고 허니비언 그룹을 나누는데 네. 어설티브, 공격하고 대항하는 네, 맞아요. 얘네들이 불안 양가형인 경우가 맞아. 높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것을 얻어내려고 하니까. 그리고 위트러스, 움츠러드는 형, 멀어지고 떨어지는 형, 얘네들이 회피형일 경우가 많다. 그쵸. 이렇게 이거 근데 이론 정립할 수 있겠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근데 뭐 모든 유형이든 상태가 좋으면 안정형이고 안 좋으면 혼돈형이 되겠지. 거슬리는 감정이 하찮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내 인생을 관통하는 문제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거슬린다는 게 뭐야? 화에 약한 단계예요. 화라는 건 뭐야? 감정이라는 게 참 오묘하잖아요. 내가 사실은 불안한 건데 화를 내. 사실은 우울한 건데 그냥 하하하하 이렇게 웃어. 정숙처럼. 즐거운 표정을 짓기도 해. 이런 식으로 내 진짜 감정을 숨기고 자꾸 가짜 감정으로 위장을 하려고 해요. 내 감정에 뭔가가 거슬렸다면 내 마음속에 뭔가가 건드려진 거거든요. 그게 거슬리는 감정이 어쩌면 두려움, 열등감일 수도 있고요. 외로움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 거슬림이라고 내가 말하는 거, 나 너무 화나. 오빠 때문에 나 미치겠다. 실어증 걸릴 것 같아. 이게 그냥 표면 감정이고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두려움과 외로움이 있는 거야. 그 안에 있는 게 이면 감정인 거죠. 근데 그거를 근원을 따라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내가 뭐가 있냐? 수치심에 이르게 돼요. 내가 진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맞나?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너도 날 안 사랑하잖아. 너 다른 사람 왔어도 똑같이 할 거지? 내가 같이 있는 여자가 아니어서 똑같이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꾸 시험하려들고 이거의 심층적인 감정이 뭐냐면 수치심인 거야. 그러니까 이 수치심이라는 게 내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해서 나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거든요.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마음이죠. 특히 8번이라면 더욱더 초라한 나를 직면하기가 싫잖아.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면 사람들이 그렇게 화를 내려고 하는 거야. 화를 내서 나를 회복하려는 거지. 너는 잘못했고 내가 오라. 이게 화가 주는 메시지거든요. 약하게 화가 나면 상대를 고치고 싶고 심하게 화가 나면 상대를 없애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거슬린다면 정숙 씨는 일단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내 마음의 소리가 뭐가 있지?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내 못난 모습을 이 사람이 알까봐 두려워하는구나. 혹은 부러워하는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메시지.
근데 메시지는 동일해요. 마음 깊은 곳에 내가 부끄러워, 내가 형편없어, 이런 마음, 수치심이란 게 있는데 남들이 이걸 알까봐 그게 계속 공격적으로 나갈 뿐이지. 미리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싸우거나 화를 내면 분노하느라 이거를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나 그리고 타인의 불완전한 모습을 좀 더 너그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숙님도 정숙님 본인을 받아들여야 되고 타인에 대한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죠. 우선 나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타인의 불완전한 것까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누구랑 사랑에 빠지든 마찬가지야.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고요. 근데 완전히 만족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도 없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른 사람이 자주 거슬리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감정을 들여다봐야 돼요. 상대방이 원인 제공을 했을지라도 그에 반응해서 어떤 감정을 느낄지는 온전히 나한테 달려있는 거잖아요. 내 감정은 내가 느끼는 거니까. 이 가짜로 내세우는 화라는 감정 이면에 내가 뭐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데, 모든 애착 유형, 모든 8번, 그 모든 불건강한 유형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현실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사람들의 애착이 어디서 근원하냐면 어렸을 때 엄마에 대한 마음이잖아요. 엄마에 대한 애착에서 기원하는 거잖아요. 이 애착 이론이라는 게. 현실의 엄마라는 게 막 이상적으로 나를 항상 사랑해주지만은 않아. 사람이잖아요. 현실의 엄마들은 대체로 다정하지만 가끔 화도 내. 그리고 바쁘거나 피곤해서 실수도 해.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갖느라 아이를 못 돌봐주기도 해. 그런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우리가 누군가를 깊게 사랑하거나 애착 관계를 갖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완전 완벽하고 무한히 숭배할 수 있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분리해내요. 그러다가도 조금이라도 거슬리거나 이런 면을 발견하면은 바로 등을 돌리고 비난하려고 하죠. 얼마 전까지 뭐 영수가 팔짱 껴준다고 할 때 우리는 딱 맞는 사람들인가 봐 이러다가도 갑자기 또 비난하잖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일 리 없어. 이 사람 진짜 안 될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 상대를 쉽게 악마화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상냥하고 다정한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면에서는 놀랍도록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거지.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어린 아이에서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정숙님이 지금 보이는 모든 행태들 이해 안 되고 욕을 많이 먹겠지만 7살짜리 어린이라고 보면은 안 놀랍거든요. 7살짜리 어린이라고 생각하고 전 보니까 그냥 저 아이가 지금 사랑받고 싶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다 자란 징그러운 성인이잖아요. 이제 징그러운 성인인 이상 우리가 선택해야 돼. 계속 이렇게 징그럽게 남을 것인가, 아니면 진짜 이 양가성이 있다는 것. 모든 사람이 결코 좋은 면과 나쁜 면, 이렇게 흑백으로 규정되지 않는 회색지대에도 있는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어른이 될 것이냐. 나한테 잘해줬다고 선한 사람, 나를 무시하고 악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선악, 아주 혼란하게 섞인 혼합물이에요.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지만 우리를 절망시킬 수도 있고요. 우리한테 친절한 동시에 치사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정신적 성취라는 거. 이 내용이 알랭드 보통의 유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나와 있거든요.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길 바라며, 제가 만약에 정숙님을 만나서 조언을 들을 수 있다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냐면, 회피형이든 불안형이든 공통된 뿌리를 두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 사랑을 믿지 못하겠어. 아마 정숙님도 이 감정이 가장 근원일 거라고 봐요. 이게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내면에 형성되어 있는 사랑에 대한 나의 확신의 문제거든요. 상대방이 그런 식으로 작은 비난을 했다고 모두가 정숙처럼 화내고 우울해하지는 않아요. 그건 아마 정숙의 내면에 이미 거절당하는 일에 대한 좌절과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상대방의 거절이라는 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냥 과거의 상처를 자극했을 뿐이야. 나를 비인간적으로 대한 것도 아니야. 비인도적으로 대한 것도 아니고, 날 존중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날 억압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상담 심리에는 그 피터 포낙이라는 심리학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정신화 개념을 말해요. 정신화가 뭐냐면 타인의 행동과 의도를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 정신화 능력이 안타깝게도 정숙님은 많이 떨어져 보여요. 그래서 정신화의 역할이 크게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타인과 자신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한다. 이 말이 뭐냐면 타인의 행동의 의미를 볼 수 있다. 이게 곧 안정감 있는 애착 유형으로 귀결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안정적인 애착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역할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그 이면의 동기, 즉 실제와 그걸 구분할 수 있게 돕는 건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다 정숙님의 특징입니다. 비정신화의 신호. 첫 번째, 결과론적 추론. 예를 들어 9번 다 잘하다가 한 번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정숙님 같은 사람들은 못 믿을 사람이네. 아무리 99번 신뢰를 졌어도 그 한 번 때문에 못 믿을 사람이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엄마가 그 젖을 딱 한 번 안 줬어. 그것 때문에 엄마는 계모일 거야. 이런 식으로 아이는 착각을 해요.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 어린 시절의 환상이 어른이 돼서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가 정신과 현실을 동일시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 개인적인 생각, 날 억압하는 거야. 날 혼내는 거야. 내 개인적인 감정과 상상이잖아요. 이걸 현실과 동일시해요. 영수에게는 그럴 의도가 없어. 근데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게 100% 맞다고 하고 저 사람을 날 무시하고 있네? 저 사람 날 억압하고 있고 날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우를 안 해주네? 이런 식으로 이게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주관적 경험이 현실이랑 동등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 낮에 스쳐 지나가듯이 과일 먹고 싶다. 과일 좋아한다. 이런 말에 과일도 사가고 카페 들려서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사가고 위스키 먹고 싶다고 해서 위스키도 사가고 얼음 필수라 해가지고 얼음 3팩이나 생기고 도합 현지 음식까지 해서 15kg의 음식을 지고 영수가 그 무거운 걸 들고 1km를 막 걸어가다가 막 주저앉기까지 하잖아요. 이게 이 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일까요? 그 현실이랑 완전 분리해서 보는 거야. 아무리 영수가 막 여기 나와서 뜨고 싶었다, 인플루언서다, 뭐 컨셉이었다 해도 그 정도 정성이면 인정인 거야. 이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바꿔서 나 약간 빚진 기분이야. 나 베품을 당한 것 같아. 의도가 뭐야? 이러면서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왜 이러는지 의심스럽고 과해요. 영수의 친절이 나한테 과해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이러거든요. 대접해주는 걸 발로 걷어차. 약간 남자를 다루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남자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여자는 자기 스스로 그 남자의 어떤 사랑과 관심과 호감과 가치를 발로 걷어차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본인이 그렇게 행동하길 유도해. 나를 막대하길. 자기 혐오에 빠진 불안한 성인들은 내가 사랑하는 상대의 속내를 끊임없이 걱정하게 돼요. 내가 스스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것 때문인데 이걸 자각도 못한 채 이 불안의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스스로 비참해져도 싸다 고 여기는 게 내 마음에 무의식적으로 있거든요. 그 자기 혐오가. 그 자기 혐오를 기반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채야 돼요. 정수님을 그걸 지금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비판을 하다 보면 앞으로 나와 상대에게 둘 다 부정적인 인상만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를 혐오하는 사람은 타인과 부딪히는 즉시 사소한 거라도 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미성숙한 8번의 형식인 거죠. 완전 미성숙한 8번인 거죠. 자기 안에 부드러운 면,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약한 면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이고 무자비해지는 거죠. 좀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면 어떨까? 10kg의 무거운 짐을 들고 1kg의 강행군으로 온 영수님을 좀 더 바라봐주면 어떨까? 비정신화 과정이 정수님한테 드러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수님이 스스로 더 비참한 상황으로 자기를 몰고 있다는 거거든요. 만사를 실제보다 더 끔찍하게 상상하고 그거를 현실화하는 그 지독한 습관을 고쳐야 된다. 다행히 이 애착이라는 거는 결코 고칠 수 없는 어떤 운명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내 애착을 알고 노력하면은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사회 전체에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잖아요. 성인으로서는. 안정적인 관계를 경험하고 이 관계 맺는 법을 새로 배우는 게 완전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하는 거를 완전 벗어 던지고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꾸준히 실습하고 경험하고 하면서 점차 능숙해져 가야 되거든요. 꾸준히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려고 애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비관적이고 메마르고 분노했던 마음 한구석에도 분명히 친절과 위안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정숙님을 통해서 혹시 나도 조금이라도 저런 비슷한 면이 있다면 그거를 돌아보고 도움을 얻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영수님이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영수님이 정말 상위 1% 보였어. 그 인내심과 진짜. 여러분도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댓글로 나눠주시거나 공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애니어 시온이었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